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S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더 주셔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평일인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요 과정을 뭐 조약하지만 아무튼 진행을 오래 했는데요. 한 600명 대상으로 혹시 여기서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생성형 AI 예를 들어 아주 간편하게는 챗GPT라고 해도 되겠죠? 챗GPT 교육을 각 기업에서 지금 올해 진행을 하신 회사 한번 손들어 주시죠. 챗GPT 교육 과정 5시간 뭐 5시간 정도 보통 하시던데 네, 몇 군데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 뭐 관련 교육 과정을 기획 중이신 분도 계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올해 사실은 1000명을 교육했거든요. 그룹에서 대략 임원분들 뭐 신청 베이스로 했는데도 100명 정도, 팀장 400명, 350명 정도, 그리고 저희 그 임직원 그 실무자 중에 이제 팀별로 한 명씩 오시라 그래서 한 팀이 4,500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한 550명 정도, 그래서 1000명이 지금 본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대부분의 요즘에 뭐 많잖아요. 포럼 가시면은 AI 관련해서 여러 그 강의들을 아마 접하실 텐데 저는 조금 이제 축소를 하고 뭔가 거룩한 얘기보다는 실제 제가 진행한 거 그리고 여기서 나온 피드백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재 저는 LS그룹에 그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이 저희 안성에 있거든요. 안성이랑 용산 본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안성에서 왔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또 안성으로 내려가서 오늘 팀회식이 있는 거의 한 2달에 한 번 있는 팀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여차저차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올해 가져왔는데요. 뭐 여러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하니 이 기업들과 이제 다 모두 다 교집합을 제가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단어가 네, 당연히 요 AI라는 단어죠.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이러더라고요. AI 피로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뭐 그러고 오늘 신문에 오히려 뭐 AI 붐이 막 꺼진다 이러면서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여러분들은 AI 붐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지금 5번째 AI 붐이래요. 그래서 뭐 1, 2, 3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4번째 붐이 알파고 때였습니다. 지금과 이제 다른 걸로 뭘 좀 말씀드리고자 하니 알파고 때 뭔가 AI가 되게 똑똑하다는데 저랑 상관없거든요. 뭐 정말 열심히 바둑 두신 분 외에는. 근데 이제 5번째 붐이 딱 왔을 때는 챗GPT가 나의 말을 이해하고 또 나의 말로 이렇게 환원해 주다 보니까 네, 지금에서야 이제 5번째 붐에 와서야 우리가 AI가 뭘까, 뭐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샘 알트만 사진을 넣었었는데 약간 컴퓨터가 좀 안 돼가지고 아무튼 샘 알트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픈 AI 챗GPT를 소싱하고 있는 오픈 AI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랑 같이 네,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얼마나 핫하냐면 2019년에는 1조 원의 기업 가치 이때도 이미 컸거든요. 2019년에. 네. 근데 작년에 35조 원의 기업 가치를 넘어서 지금 10월 제가 기사 기준으로 연초에 막 100조 원이었거든요. 현재 가치가 210조 원입니다. 모든 세상의 돈들이 여기로 다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챗GPT냐? 저희가 이제 오픈 AI라고 생각하면 챗GPT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저희도 챗GPT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운영을 했고요. 세계는 뭐 여러 정말 많은 이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인풋을 넣으면은 비슷한 것들 또는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AI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 빙, 바드, 뭐 네이버, SK, 뭐 삼성, 뭐 모든 회사들에서 다 AI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심지어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만든 빙이나
제미나이나 바드도 사용하시거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빙은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언제 쓰시냐면 잘못해서 그 크롬이 아니라 엣지를 켜가지고 검색창을 이걸 빙을 써야 되나 이러면서 다시 이제 끄고 다시 크롬을 켜시죠. 그만큼이나 이제 사실 챗GPT가 그 중에서도 이제 왕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픈AI라 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유명한 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회사죠. 이 챗GPT가 왜 가장 이제 쓸모가 있을까 하니 특히 이제 우리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 목적 및 사용 케이스를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챗GPT가요 교육과 코딩,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특화가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뭘 검색해야 될까, 뭘로 쓸까 할 때 챗GPT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꽤 오래된 밈입니다, 여러분. 챗GPT의 능력을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이건 간단한 겁니다만 이게 벌써 아주 무료 버전에서나 나오는 농담이고 아마 현재 유료 버전에서는 더 섬뜩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챗GPT의 죄송해요. 챗GPT의 능력입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은 챗GPT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세상의 모든 글들을 다 읽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유튜브에 있는 텍스트까지도 읽어 나가기 시작한다는데 모든 책을 다 읽은 이분은 글쓰기 당연히 잘하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먼저 정의해야 되잖아요. 정의해 주는 거. 코딩. 여러분 IT 개발자들의 업무 생산성이 7배가 올랐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 팀원 6명 중에 7명 중에 1명일까 내가 이러면서 7배 빨리 코딩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설명해 주는 거. 뭐 검색은 당연하고 심지어 이런 디자인이나 그 창작의 영역까지도 이 챗GPT가 잘 해낸다고 합니다. 이걸 잘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나를 뭐 대체한다, 강 AI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저를 지원해주거나 뭐 예를 들어 저를 지원해줄 사원이나 인턴 사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회사 LS에 근무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뒤에 최근 5년은 교육팀에서 있지만 최초의 5년은 이제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를 제가 발굴한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에자일 워킹 뭐 이런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작년에는 뭐 팀즈를 도입하는 바람에 요 비슷한 관련 교육 과정을 했고 올해 챗GPT를 왜 하게 되냐면은 작년 초에 이미 챗GPT 한번 검토해봐라 했는데 제가 이제 리젝했어요. 그거 뭐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움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챗GPT가 많이 성능 발전이 된 것 같고 또 여기저기서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요게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의 혁신. 그래서 LS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전통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무슨 네이버나 카카오도 니네 아닌데 웬 챗GPT 이러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회사야말로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방식이 좀 전통적인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혁신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게 그런 새로운 플랫폼들을 이제 도입하는 거 그 과정에서 LS 그룹의 중점 과제로 제가 생성형 AI 도입하고 활용하고 개발하자. 그러려면은 임직원 교육도 필요하고 전문가들도 우리가 육성해내야 되고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도 예를 들어 LSGPT 같은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뭐라 그러죠? 내부 인트라넷이요, 그룹웨어 모습이거든요. 팀즈 쓰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뭐 채팅, 포털, 뭐 조직도 그 중에 하나가 LSGPT라는 걸 올해 개발해서 내부 임직원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하자면 챗GPT의 엔진을 그 API라 그러는데 엔진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검색을 할 수 있대. 다만 이제 저희 그룹에서는 뭐 계약서 리뷰, 이메일 작성, 뭐 채용 공고 작성, 회의록 정리 또는 뭐 엑셀 VBA 작성, 보도 자료, 블로그 작성, 함수 추천 등 회사의 좀 업무에 도움될 만한 그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디자인할 때 세 가지 컨셉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게 이론 과정이 아니니만큼 실습 중심의 과정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네, 세 가지 컨셉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이 아니라 뭐 저희가 챗GPT의 역사나 샘 알트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죠. 이분들이 교육을 듣고 빨리 현업에 가자마자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실습 중심의 과정으로 디자인하는 거. 우리의 목적은 챗GPT가 뭐지 궁금한 게 아니라 실제 현업에 가서 일하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교육을 뭐 저희 그룹 임직원 몇만 명이 다 같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팀별로 한두 명을 불러드렸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각 팀에 가서 이걸 좀 전파할 수 있게끔 여러 뭐 교육 자료나 강의 자료를 공유하는 등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컨텐츠는 이렇게 1박 2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챗GPT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챗GPT를 어떻게 많이 활용하냐면 이제 검색 용도로 많이 활용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글의 그 검색 시장, 약 구글의 그 구글 그 검색 시장이 한 2천조 원의 그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챗GPT가 얼마나 그 시장을 먹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일하는 방식은 구글 이제 뭔가를 직장 선배가 저한테 요청하면은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뭐 미련에 대해서 알아봐 하면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창을 켜가지고 LS 미리언을 딱 치시겠죠. 여러 한 수백 가지의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역량은 어떤 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내가 가져오느냐. 요건데 이제 챗GPT가 나타나면서는 그냥 여기다가 잘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LS 미리언에 어떤 거를 좀 알아봐봐. 그럼 걔가 알아서 웹을 쭉 검색한 다음에 저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량도 이제는 조금씩 바뀌지 않나.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그 검색하는 역량입니다. 그 질문을 잘 던지는 역량 또는 챗GPT와 잘 대화하는 역량. 그게 이제 메인 테마가 돼서 그 시간이 아주 크고요. 당연히 챗GPT와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플러그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뭐 채용 공고 만들기 뭐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챗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챗봇들을 나한테 유용한 제가 이제 교육 담당자다 보니까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줘. 교육 과정에 네이밍을 만들어줘.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특화된 그 친구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MS에서 특히 이 챗GPT 오픈 AI라는 회사에 굉장히 그 큰 공을 들이고 있고 현재까지 약 20조 원의 투자를 했대요. 그 상상이 되십니까?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그 투자 금액만 물론 현금으로만 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 좀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오픈 AI 사에서 MS와 계약을 할 때 투자금의 100배까지는 투자 20조 원의 100배겠죠. 100배까지는 너희들이 투자한 거와 뭐 이렇게 N방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배 이상은 모두 다 오픈AI사가 가져가 있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시장이 진짜 이렇게 커질까 100배까지. 근데 요즘에 AI를 위시 여러 그 회사들 빅테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주식이 막 널뛰기 하는 거를 보고 그런 걸 보니까 진짜 100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챗GPT를 만든 이 회사가 정말 자부심이 있구나 100배라는 그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인지 MS의 여러 그 모듈 그 도구들과 호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엑셀의 함수를 물어보든지 심지어 남이 써온 함수를 긁어서
챗GPT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그 함수가 어떻게 된 거고 심지어 아주 쉽게 그 함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업무 생산성을 좀 올릴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실제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만, 네, 요거는 뭐 제가 교재에 넣어놨나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했고 실무자들 한 600명 정도를 진행했는데 이제 당연히 뭐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가 있었겠죠. 먼저 좋은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특히 뭐 법무팀 이런 데는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계약서 작성할 때 워딩 제한받고 영문 계약서 이런 것들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 코드를 작성할 때 또 PPT 제작할 때 이미지 파일도 저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채용할 때 프로필 요약 같은 거 잘 되고 어떤 거든지 아무튼 작업 속도가 향상된다. 네, 엑셀 파일을 챗GPT에 업로드해서 그 엑셀 파일을 분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값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 물론 안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뭐 이거보다 좀 너무 쉬운 거라서 심화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한 값을 도출하거나 아주 면밀한 그 분석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유료 계정 비용이 좀 부담된다. 저희가 교육 중에는 이제 회사 돈으로 이렇게 그 계정을 사드렸고 한 달을 딱 쓰게 했는데 현업 가서 이제 문제죠. 현업 가서 이제 한 달 딱 지났는데 이제 다시 유료 계정을 쓰자니 뭐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지 내 돈으로 할지 팀 버카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현재는 다행히 LSGPT가 있는 바람에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업무를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 플랫폼을 소개하고 교육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업이 바빠서 새로운 기능을 시도해 볼 여유가 없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1박 2일의 이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아마 정말 많은 그 교육 업체들이나 컨설팅 회사들이나 각 회사들이 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다 됐나요? 네. 네, 거의 됐습니다, 여러분. 교육구 함의점인데요. 챗GPT를 단순하게 활용하면 여러분 텍스트 생성하고 정보 요약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누구나 지금 그냥 켜서도 하실 수 있죠. 데이터 분석도 일부 뭐 엑셀 파일 올리면 데이터 분석 해준다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 마크를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를 해보고 싶잖아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해보고, 네? 실제로 내가 AI라는 걸 챗GPT 말고도 다른 AI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회사의 어떤 예를 들어 뭐 물류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거는 챗GPT로 사실 불가능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제 상식선에서 됐는데 여기 이런 정도는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챗GPT 기본적인 교육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학습한 이후에 번뜩 드는 생각이 이제 이 지점입니다. 챗GPT 이제 알겠는데 그 다음 단계 뭔데? 이렇게요. 저희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재 교육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 두 번째 이제 심화죠. 다만 이제 챗GPT는 뭐 엑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만 가지고 어떤 뭐 물류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엑셀이나 챗GPT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챗GPT 플러스 엑셀, 파워 BI, 태블로 등 다른 플랫폼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학습을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파이썬 같은 코딩 프로그램을 그 챗GPT를 활용해서 파이썬 같은 코딩 프로그램을 잘 더 써가지고 실제 다른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개발까지 해보는 거. 요 세 가지 이제 갈림길에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심화나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이나 프로그램 또는 컨텐츠를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각 팀에서 이런 그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해요, 솔루션이 필요해요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그 시스템이 진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진짜로 우리 업무에 또는 성과에 효과가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 좀 걸맞는 것들을 저희가 학습이라든지 플랫폼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맞닥뜨리게 되는 현재 그리고 현재 고민하시게 될 거를 제가 딱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 받았거든요. 어떤 선배한테 챗GPT 교육 잘 들었어. 근데 우리 사장님이 자, 니네 챗GPT 교육 들었으니까 전사 물류 관리 시스템 만들어 와. 사장님은 이제 챗GPT로 다 대신인 줄 알고. 근데 아시잖아요. 지금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파이썬이나 여러 다른 플랫폼을 다 섭렵하고 있어야지 그걸 만들까 말까인데 어디 컨설팅 업체에 주면 몇 억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야 2명 듣고 왔지? 야, 회의실 들어가서 만들어봐. 그런 수준이거든요. 괴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점을 쫙 찍으시고 또 위로 올려나가는 그런 고민들을 아마 계속 하시고 또 공유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소개받은 현대경제연구원의 허영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서 있다 보니까 2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앞에서는 지금 되게 기술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좀 사람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 제가 했던 HID 코리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앞으로 DT 시대에 필요한 핵심 인재 역량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 세 번째가 제가 볼 때 협동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막 유지의식이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이 저희는 고객사나 이제 다른 사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제 조직 활성화 교육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롭이라고 하는 진단을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워낙 아시는 것처럼 조직이 워낙 다양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도 좀 더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가장 큰 목적은 지향점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 구성원들의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성향에 의해 흔히 여러분들 뭐 MBTI라든지 흔히 아는 것들에 대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해 보는 게 있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긴 합니다. 우리 팀만의 좀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보자. 일하는 방식, 우리 팀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 워낙 지금 저희도 이제 팀 단위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팀 간에도 소통도 중요하지만 팀 내에서도 뭐 팀장과 팀원 간에 일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이롭이라고 하는 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호 조합성을 보고 같이 또 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도 좀 더 강조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구성원의 성장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재정립해 보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조직 활성화, 파이로비 진단을 기반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뭐 팀워크 인사이트 시리즈라고 하고 아니면 팀십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워낙 잘 아실 겁니다. 저희도 워낙 잘 아는 진단을 좀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원래 진단 말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협업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팀빌딩 등을 많이 해봤는데 뭔가 그 자리에서는 으쌰으쌰 우리는 하나가 된 것 같은데 막상 주말에 자고 일어나면 다시 처음이더라고요. 뭔가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뭔가 남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좀 더 과학적이고 뭔가 증명이 된 그래서 저희는 진단이라는 걸 좀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크만 진단은 너무 아실 거예요. 저희도 그거를 가령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브레인 컬러 커뮤니케이션이어서 여러분도 혹시나 뇌과학 진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사람의 자뇌, 우뇌, 그다음에 감정형, 이상형을 나누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파이로비 팀십 매니지먼트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진단 기반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버크만에 대한 부분은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도 일단 버크만은 상품이 있지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저희랑은 조금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브레인 컬러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건 저희가 신입사원 대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이상형인 사람인지 감정에 가까운지 어떻게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네 가지 F로 이렇게 팩트형, 퓨처형, 뭐 폼형, 필딩형 이게 나누어서 사람을 좀 구분해 줍니다.
어떤 형태를 내가 추구하는지, 그 다음에 뭐를 좀 성향을 갖는지, MBTI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전에 진단을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지도를 다 펼쳐놓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같이 일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신입 사원들에 대해서 많이 사전에 진단을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전체 모였을 때 이제 이런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파이로비 진단 같은 경우는 네, 보시는 것처럼 대인 관계 욕구 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진단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향을 좀 하는 거라면 이거는 대인 관계, 쉽게 얘기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욕구 진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개의 욕구를 봐요.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통제. 여기는 저희가 이 영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컨트롤이기 때문에 통제라고 하는데 저는 영향력이라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영향력의 욕구,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정서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그 행동 차원에서 그거를 내가 얼마나 표출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는지, 크게 6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얼마나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표출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거를 받고 싶은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애들은 우유죠. 어른들도 욕구가 채워지면 서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욕구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워크숍 뭐 짧게는 저희가 4시간 정도 안에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진단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상호 조합성도 해보고, 그럼 우리 팀은 어떻게 이런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 볼까 같이 고민해보는 형태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안 듣지? 오실까요? 왜 꼭 말을 해야 되나? 그냥 부르면 가야 되나?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저희가 이 진단을 하고 나면 아 저분이 왜 저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가 조금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 강의를 가끔 하고 제가 필요에 따라서 제가 나와서 좀 설명도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아 쪽지기 같다, 무당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실 만큼 그분의 성향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뭐 조아리 예창의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오픈에어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아니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분야는 갈등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크게.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분이 아시겠지만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나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경우에 이 저희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브라인드 에어리어나 아니면 히든 에어리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부분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걸 알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점점 서운해지거든요. 쟤는 내가 이런 걸 모르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나는 상대방이 이랬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모르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벽을 치게 되고, 저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을 쓰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진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이는 행동은 누구나 다 알지만 보이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이 진단을 통해서 결과값이 나오고 요걸 한번 알 수 있는,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우리 팀만의 한번 업무 방식, 일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을 한번 저희가 해보는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는 상대방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한 장으로 좀 결론을 짓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구라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 상태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태나 이런 것들 됐을 때 상당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 팀장님이 이런 욕구가 있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팀원이 이런 욕구가 있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워크숍을 정말 팀 단위나 좀 아니면 작은 본부나 이렇게 단위를 많이 해요. 정말 그래야지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팀 단위로 우리는 어떻게 일할 것이고 이 상대방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이로브 욕구를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치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게 파이로비는 원래 기본적인 모든 욕구는 지금 사실 사전 다 진단을 하잖아요. 정말 고맙게도 제가 지금 몇 장 갖고 왔는데 이렇게 페이퍼로 현장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안 해도 돼요. 생각보다 제가 교육을 하지만 사전에 진단하고 이렇게 안내를 메시지라든지 메일에 한참 보내도 끝까지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야. 담당자님이 잘 아실 텐데 저희도 진짜 한 10번 보내도
신입사원 때가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입사하시고 난 뒤부터 뭐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는 이제 와서 현장에서 저희가 페이퍼로 직접 비닐을 뜯어서 현장에서 진단하다 보니까 되게 잘 해주세요. 저희도 이거 왜 해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거 좀 설명을 하고 하니까 뭐 잘 모르겠어 이런 질문도 없고. 근데 이것도 올해 어세스타에서 이거 MBTI를 한 어세스타에서 올해 그게 오랫동안 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만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다가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연간 한 3,000장 이상을 사는 사람인데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오프라인에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파이로백 하는 거는 대인관계 욕구 진단이고 보시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시추 박사님께서 3차원의 대인관계의 이론에서 1958년에 개발했고 약간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 이런 집단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걸 기반으로 해서 진단지를 만든 거고 목적은 뭐 워낙 아는 것처럼 어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를 기본적으로 행동 차원에서 보고 분석을 하고 그에 관해서 그럼 우리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욕구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소속의 욕구, 그러니까 어딘가에 인아웃이죠. 끼고 싶고 뭐 안 끼고 싶고 약간 그런 소속의 욕구가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컨트롤인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제인데 저는 약간 통제는 너무 우리나라 약간 좀 쪼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갈구는 느낌이라고 있어서 저는 통제보다는 약간 영향력을 좋아하거든요.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뭔가 영향력을 보내는 이런 느낌. 그다음에 정서의 욕구는 어펙션 같은 경우는 1대1의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정서의 욕구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라는 거는 뭐 상대방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불편한 게 있거나 상대가 불편한 게 있으면 서로 간에 좀 얘기를 하고 이해를 통해서 좀 더 만들어가는 불필요한 걸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각 팀에서 역량 있는 팀은 선발해서 TF를 구성한 후 본격적으로 A 프로젝트 수주권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공표가 떠서 각 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의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속이 욕구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프로젝트의 시작은 팀워크죠. 오늘 그러면 한잔 하시고 다 같이 우리 하나가 돼야 됩시다.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 소속의 욕구가 높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닙니다. 프로젝트에는 배경 목적 취지가 중요하고요. 누가 뭘 할지가 중요합니다. 팀장님 뭐 하시고 누구 뭐 하시고 전 이거 하고 이렇게 아래나를 나누고 먼저 뭔가 이렇게 좀 영향력을 미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 이제 통제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서 욕구 강하신 분들은 팀원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서로 잘 알아야 되니까 팀원들끼리 잘 알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좀 호구조사 돼야 되고 커피 한잔 타임 하시면서 뭐 하셨고 어디 나왔고 고향이 어디시고 내가 너를 알 수 있는 하나하나 좀 친밀감을 가져오고 싶어요라고 성향이 높으신 분들은 이 정서 욕구가 높으신 거예요. 이게 그대로 점수화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이제 제가 샘플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제 점수예요. 제 점수를 그냥 샘플에 적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0점부터 54점까지 점수화가 되고요. 이게 되게 이상한데 0점이라고 이 사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욕구가 적다는 거는 적다는 거지 이 사람이 일을 못한다는 능력 발현 점수가 아닌데 이거를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진단을 딱 해도 현장의 점수가 딱 0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테이블에서 이 새끼 어쩐지 이래요 막.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0점, 1점 어쩐지 너 이 새끼 너 일 못하는 것 같았어 이러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인관계 욕구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욕구에 대한 차이지 이게 능력치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0점에서 54점까지 나오고 한국의 평균이 약간 21.9점 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한국이 1990년도 말에 들어왔거든요. 30년 가까이 데이터에 쌓인 데이터가 22.9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평균보다는 좀 높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로우, 미디엄, 하이, 뭐 하이라고 나눠지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점수가 약간 높은 그룹일수록 되게 그냥 그거 있죠. 되게 넓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를 좋아한다. 점수가 좀 낮은 사람들일수록 되게 좁지만 되게 작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를 선호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진단을 하면 이렇게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그러면 그거 갖고 제가 이제 디브리핑을 드리고 소속의 욕구가 무엇인지 보시는 것처럼 소속의 욕구는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뭔가 인아웃입니다. 내가 그룹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리고 통제 욕구는 자신이 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뭐 권한, 책임, 그다음에 뭐 명령, 의사결정 이런 거에 좀 키워드가 있는 그 욕구이고요. 정서 욕구는 저도 좀 좋아하는데 개인적인 유대.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시면 좀 되게 1대1로 친밀하게 잘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정서 욕구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속의 욕구는 보시는 것처럼 1대 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통제와 정서 욕구는 이미 형성된 관계 안에서 통제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 내가 1대 친밀함을 표현한 거 보니까 1대1 또는 1대 다의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6가지로 그러니까 3가지의 대인 관계 욕구가 나오고 2가지의 그러니까 표출 행동 내가 남한테 보여주는 행동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2가지의 행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총 6개가 나오는데 소속의 욕구 중에서 이제 이거 여기가 뭐 EIWC 이렇게 영문으로 또 표기되어 있긴 한데 뭐 여기서 EI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표출과 그다음에 소속의 욕구 EI 같은 경우 점수는 이 부분은 내가 집단에 참여하고 소속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높으신 분들은 남한테 가서 야 우리 동아리 있는데 왜 무슨 사조직이 하나 있는데 같이 너 같이 안 할래?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 하면 같이 하자고 계속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게 높은 거고 반대로 WI 같은 경우 이게 밑에 있는 부분은 타인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일하면서 가장 영향이 미치는 저 통제 욕구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시 조직하고 그 지시하고 그다음에 타인을 통제하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도 높은 사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WI 시계에서 이게 기대 통제 욕구의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나 규정이 되는 게 편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낮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높은 사람한테 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하시면 그 분은 그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넌 성장의 기회 줬다가 아니라 그분한테는 큰 가이드와 배경 목적 취지부터 다 얘기해주고 이거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어느 정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거에 만족감 느끼면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면 그분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내가 다 하지? 난 어디서부터 하지? 이런 것들이 점수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나오면 우리 팀원들은 팀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가 좀 그려지실 거예요. 지금 아마 이렇게 됐고 그래서 마신 것처럼 표출은 내가 상대방에게 타인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이렇게 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한 정도로 나오는 정도고 기대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타인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에 대한 디브리핑을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전체 점수가 뭐 0점에서 15점 정도 있는 로우의 그룹에 있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혼자 일하는 게 조금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입니다. 요런 분들은 이제 자꾸 같이 일하자. 우리 너 혼자 일하지 마. 혼자 왜 일해? 우리 같이 일해야 되는 팀이잖아. 이렇게 계속 하시면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난 혼자 일하는 게 편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16에서 26점 있는 분들은 이런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것을 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얘기합니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네. 이러면 내가 거기서 인을 해서 일하고 이런 게 좀 편한데 그렇지 않으다면 나는 상황에 따라서 이건 내가 끼지 말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분들도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속된 요 미디엄 하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편한 겁니다. 욕구상. 이분들한테는 혼자 일해 이러면 힘들어요. 일을 어떻게 혼자 하지? 일은 같이 하는 건데 라고 느낄 수 있고 그 이상의 지금 가장 끝에 있는 39점부터 54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그냥 항상 같이 일하는 게 좋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혼자 일하는 게 힘드신 분들인 거죠. 뭐를 하면 같이 참여시키고 뭘 하나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가끔 스트레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혼자 있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앞에 되게 낮은 점수에 있는 분들이 나는 매일 혼자 있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람마다 다 욕구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하위 그룹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룹에서
함께 상호작용을 했을 때 가장 퀄리티도 많이 나 효과성도 높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 점수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단한 결과가 나오고, 요게 이제 익스프레스가 표출에 대한 거고 이제 이 W가 기대에 대한 거다 보니까 표출의 점수가 기대보다 높다 이러면 당연히 저는 내가 어떤 걸 항상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신 것처럼 약간 좀 더 주도하고, 반대로 기대치가 높다 그러면 타인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성향상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을 때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표출이 높잖아요. 높은데 저보고 자꾸 너는 누구를 따라만 가래. 그럼 저는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이 깨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진단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직이 기본적으로 집단이 통합이 되면 이제 뭐 아신 것처럼 소속과 그다음에 통제,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가고, 반대로 조직이 깨질 때 보시게 되면 일단 개인과 개인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개인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사람의 얘기가 저한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뭐 느끼실 거예요. 제가 싫다라고 딱 규정을 두는 순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결국 다시는 이제 조직이 또 깨지는, 이런 조직의 통합과 그 다음에 분리의 원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이 욕구의 총합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이제 요 소속과 통제와 정서 욕구는 0점부터 18점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0점에서 5점과 뭐 6점, 12점, 그 다음에 18점 이상일 때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적으로 조금만 하냐 아니면 정말 자주 많이 하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표출이 높은 이런 것들은 제가 교재에 좀 적어놨을 것 같은데 제 점수가 들어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표출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낮으면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대가 높으면 관심의 중심이 유머 있고 이렇게 있지만, 기대가 높은 사람한테 이거 주기 중요해요. 거절당하는 일은 되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점수화가 되면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새로운 팀원이나 팀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 상호 조화성을 해볼 수 있어요. 그 팀장과 내가, 팀원들끼리 얼마나 쉽게 해서 궁합이 잘 맞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BTI나 이런 건 딱 거기서 끝나잖아요. 개인이 난 이런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서로 상대방을 비교해서 나는 이 사람과 어떻게 잘 맞을지, 잘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 이건 저희 팀원들의 점수여서 뒤에 한두 명이 있긴 한데 제가 다는 공개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팀원 점수의 일부를 갖고 오고, 이게 저의 점수였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저의 점수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소속의 욕구에서 7만큼을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뭐 같이 하자라든지 뭔가 하는 정도가.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이게 없습니다. 이거를 원치 않는 친구.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빼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게 나오는 값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상호 조화성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신 차장과 저 같은 경우는, 소속 같은 경우 저는 근데 10점 정도 내외에서까지는 뭐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건 뭐라도 이 통제 욕구는 조금 업무상으로는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해요. 통제 욕구 같은 경우는 내가 지시하고 상대방이 어떤 정도의 그 규정과 가이드를 원하는지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팀단의, 팀장 간의, 팀원 간에 한번 우리 지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일하면 좋을지 얘기해 볼 수 있고, 예를 하나 들자면, 내가 리더인데 만약에 통제 욕구 중에서 당연히 뭐 위에 높겠지만 밑에 거 높다 이러면 어떤 거 뜻하는지 아세요? WI가 높다는 건, 내가 리더의 W가 높다는 건 나는 보고를 자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시켰을 때 피드백을 자주 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저게 높은데 팀원들이 자기한테 업무 보고를 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중간 보고 정도를 계속 해주길 바라는데 팀원들은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이것들은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보고도 없네? 그럼 자꾸 더 많은 지시가 가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은 잔소리가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그 팀만의 룰을 만들어 보는 거. 우리 팀장이 저런 걸 어느 정도 원하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팀은 중간 보고를 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럼 주간 보고를 하는 거 외에도 업무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는 걸 갖자. 반대로 팀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거 너무 원하니까 내가 지금 한 10번 정도 원하면 반 줄여서
5번 정도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거를 팀원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솔직히 좀 원해. 그러니까 이것들은 가지고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방법과 이런 것들 시기까지나 이런 것들도 횟수도 한번 결정해 보면 되게 서로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팀만의 룰을 만든다는 얘기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고 뭐 정서에 대한 욕구는 개인 간의 친밀감이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드려요. 정서 욕구에서 기대치가 높은 직원들이 있으면 생일은 반드시 챙겨주라고 얘기해요. 저분한테 생일을 안 챙겨주는 거는 정말 정말적이다. 절망적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서적으로 뭔가 받기를 되게 원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생일은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 사람은 절망적입니다. 되게 화가 나요. 이 사람들 나 싫어하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조직에서 관심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밌게 해석해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4시간 정도로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고 진단을 하고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가 진단은 소요가 되고 그거 가지고 디브리핑해서 그렇다면 우리 팀은 어떤 룰을 만들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은 전 직원이 다 저희 회사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볼그룹 코리아나 이런 같은 경우는 팀 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매년. 그래서 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하신 팀에 저희가 상하반기 대략 한 6개 정도 팀씩 해가지고 이런 거 통해서 어떻게 좀 하나에 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뭐 교육부나 저희 국방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죠. 네네네. 그래서 빠르게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구자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좀 빠르게 저희 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정식 론칭 전에 이 프로클래스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AI라는 주제에 맞게 또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또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좀 마련해 주셔서 더 영광스럽고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클래스는 저희가 커리어 내비게이션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바일 교육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성형 AI가 적용이 돼서 잠시만요. 생성형 AI가 런전이가 적용이 돼서 좀 회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이 스스로 역량 개발에 몰입함으로써 진짜 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클래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저희의 대표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TV, 마이크로 러닝 서비스 크리에이티브 TV의 지식 콘텐츠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직무나 관심사, 학습 목표, 학습 계획에 맞게 프클 AI와 같은 이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받은 콘텐츠들을 조합하는 러닝 저니 기능을 통해서 또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는 몇 가지 저희 AI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중 먼저 프클 AI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클 AI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AI 튜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이 넛지런 영역을 통해서도 이제 쉽게 진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학습자의 현재 상황에 기반해서 학습 콘텐츠를 빨리 찾아야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당장 있을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클 AI에게 이제 프클 AI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클 AI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이 추천받은 콘텐츠들을 뭐 즉시 학습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러닝 저니로 생성해서 좀 더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 러닝 저니라는 개념은 여기 앉아 계신 HRD 담당자 분들께서 조금 더 잘 아실 텐데요. 저희 프로클래스에서 러닝 저니는 학습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화하고 싶다라는 학습 목표가 있다면
프클 AI 등을 통해서 이제 추천받은 콘텐츠들을 이제 하나의 코스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첫 번째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루에 몇 분 정도 학습을 진행을 할지, 또 학습 동료 알림은 또 몇 시에 받을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학습을 진행할지와 같은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러닝 저니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제 학습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법정 필수 교육과 같이 모든 임직원이 이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필수 코스로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화면처럼 이렇게 그 러닝 저니를 진행하시면서 뭐 일간, 주간, 월간 이런 기간별 학습 현황을 차트로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뭐 비즈니스나 뭐 이슈 트렌드 이런 인문 교양과 같은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별로 얼마나 본인이 학습을 진행을 했는지 학습 선호도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클 AI와 러닝 저니를 잘 활용하신다면 좀 임직원 개개인이 좀 자신에게 최적화된 학습 패턴을 좀 확인하시면서 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AI에 관련돼서 저희 경태 연구원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시스템 개발팀의 박경태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최근 2, 3년 동안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블라인드 같은 그 직장인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서는 요새 나오는 밈이 최근에 우리 뭐 본부장님 모습 하면서 한 장 짤에 야 우리도 뭐 AI 같은 거 뭐 그런 거 안 하나? 뭐 그런 짤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이제 AI를 어디 우리 쪽의 교육의 어떤 부분에다가 좀 녹여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 시스템 개발이나 아니면 교육 쪽에서 기획했던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거를 누가 해?라고 해서 막혔던 그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좀 해결한 사례들을 좀 잠깐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서비스를 좀 크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교육을 하는 업체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AI를 활용한 콘텐츠들 이용 사례를 좀 많이 좀 접목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AI 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영상 콘텐츠들밖에 없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AI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그거를 퀴즈를 또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15,000편 정도가 넘는 이제 콘텐츠들을 전부 다 스크립트와 퀴즈들을 생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아래 이제 팝업이 뜹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에 대해서 퀴즈가 생성됐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은 단순한 OX나 아니면은 뭐 사지선다형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면서 그걸 맞추면은 또 이제 포인트 저희는 이제 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보상 체계까지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저렇게 이제 빈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지금 순위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임하고 있는가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가 아닌 교육 컨텐츠가 컨셉이다 보니까 학습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것도 저희가 좀 요구가 되는데요. 어제 봤던 컨텐츠를 그 다음 날 요약을 해서 푸시 알림을 좀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봤는데 오늘 회의 때 앞에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그런 쪽에서 내가 봤던 내용을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싶어 할 때 저희는 지금 8시 55분 아침에 이제 회의하기 바로 직전에 잠깐 보여주는 그런 컨셉을 잡았는데 내가 어제 봤던 그런 컨텐츠를 세 줄로 요약을 해서 당신 어제 이런 컨텐츠를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 라고 해서 알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안에서도 이제 GPT를 통해서 요약했던 내용 중에 좀 핵심 단어들을 좀 추려가지고 저렇게 스크래치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봤던 내용을 스크래치로 긁으면서 다시 한번 좀 리텐션을 하고 내가 이런 내용으로 봤었지 하면서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내가 어제 봤던 좋은 교육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약본 밑에는 이제 관련된 내용도 AI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다른 콘텐츠들을 좀 추천할 수 있게 해서 계속 저희 프로클래스 이용하는 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지식으로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지금 개발 중인 걸 이제 구상연구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그거를 누가 해? 이런 부분을 AI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오늘 같은 이런 AI 관련 세미나나 다른 이제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것도 전체를 녹화를 뜬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저희가 AI로 분석을 해서 요약본이나 또는 이제 요새 이제 레그라고 그 안에서 GPT가 그 세미나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요런 내용이 이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강사분이 요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클릭하면 그 해당 영상 부분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프로클래스에다 녹이고자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많은데 다시 또 구자윤 연구 이렇게 바톤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태연구원님께서 이 프로클래스에 적용된 AI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PC 버전을 또 개발을 하고 또 숏폼 카드 뉴스를 제공을 하고 또 이제 보상 포인트 빈을 좀 활성화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좀 학습자가 일상 속에서 좀 더 쉽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작심삼일을 넘어서 작심 백일로 만들어줄 그런 솔루션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고백부터 좀 드려야 되는데 AI가 주제이다 보니까 강연 제목이 AI 시대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사실은 AI와 큰 관련은 없습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보다 여기 서서 하는 게 편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영업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무려 9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조금 넘게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 영업으로 시작해서 뭐 마케팅이나 트레이드 마케팅, 사업 개발, 또 뭐 키 어카운트 매니저 뭐 이런 다양한 커머셜 역할들, 직무를 경험을 했습니다. 크게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주로 근무를 했는데요. 크게는 이제 업계로 보면은 두 가지 업계입니다. 소비자 업계와 그리고 헬스케어 업계입니다. 네슬레나 뭐 펩시코, 뭐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또는 뭐 베링거 인게라임이나 사노피 이런 헬스케어 섹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협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뭐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말 한마디로 빚을 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한참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대표이사를 끝으로 이제 제 작은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스카더크라고 하는 영국에 본사를 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협상 전문 교육 그리고 컨설팅 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현재는 대기업 그리고 뭐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 그리고 정부 기관까지 다양한 고객들과 협업을 하면서 협상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리더십 코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경품으로 했다 그래서 저도 한 장 띄워봤습니다. 네, 올 초에 제가 처음으로 첫 책을 썼고요. 책 제목이 그가 끝까지 그가 이겼다고 믿게 하라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협상은 이기고 진다, 협상을 이겼다, 협상을 졌다 그런 말씀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협상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협상은 내 목표만 달성하면 그만입니다. 내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는 이겼다고 믿게 해도 좋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협상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24가지 담아봤습니다. 여기 조명이 있어서 그런 제가 조금 벗고 하겠습니다. 스카더크는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네, 홍보를 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사진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스콧워크이고요. 한국어로는 스캇워크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자, 이분이 카메라 뒤에 계신 이분이 뭐 창업자이자 75년도에 창업자이자 회장님인데요. 보면은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교육의 참가자로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자, 협상을 실습을 할 때 실제 촬영을 합니다. 촬영한 거를 다시 돌려보면 그러면서 이제 뭐 피드백을 분석하면서 복귀하면서 피드백을 드리고 새로운 협상 기술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식을 최초로 고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도 이제 한 4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가자분들은 사실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사실 민망하고 막 현타도 오고 하는데 사실은 깜짝 놀라는 부분이 내가 저런 말을 했나 저런 말을 하지 않았나 자체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한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을 다시 복귀하면서 뭐 기술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0개국 정도에 진출을 했고 4년 정도 됐는데 글로벌 만약에 제약업계 같은 경우는요. 제약업계는 협상의 상대방이 좀 더 다양한 업계입니다. 정부기관도 있고 환자 단체도 있고 그리고 뭐 파트너, 갑을 관계, 뭐 공급처 뭐 이런 그런 상대방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글로벌 제약업계의 1등부터 10등까지 탑 10이 전부 다 저희 고객입니다. 그것도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20년, 30년 오랫동안 협업하는 그런 고객이고요. 감사하게도 지난 4년 동안 저희도 다양한 고객층을 좀 쌓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하는 방식은요. 사실은 75년부터 시작한 형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이 협상 교육을 소개하면서 론치하면서 굉장히 큰 벽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 협상 교육 시장에 대해서 좀 벽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일단 저희는 12명만 딱 모읍니다. 최대 12명의 참가자를 모아서 강의를 들을 때는 이론을 들을 때는 이렇게 12명이 모아서 하되 이제 실습이다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6명씩 나눠지고 이 6명을 또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실습을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두 그룹에 각각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12명만 모으고 2명의 컨설턴트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교육비는 굉장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느꼈던 그 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때 중요한 협상을 배울 때 한국의 교육 시장에서는 100명을 모아놓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특강식으로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에 뭐 중요한 협상 잘할 수 있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 인식이 아직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협상을 아니면 중요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스캇워크가 잘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요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투자비 대비 리턴을 저희는 조사를 합니다. 참가자로부터 교육이 끝난 90일 후에 그래서 지난 90일 동안 얼마나 어디셔널 세이빙 추가적인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참가자의 답변을 통계화해서 글로벌하게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 수치가 교육 투자비 대비 15배 정도 나옵니다. 1.5배가 아니라 15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다양한 피드백들 아마 교재에 있으니까 저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상이 또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하는 이유. 오늘 뭐 협상을 해서 뭔가 합의는 했는데 합의는 한 것 같은데 돌아와서 뭔가 현타가 오거나 후회가 밀려오거나 어쩔 때는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되거나 딜이 깨져버리거나 그런 이유를 저희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직의 협상 역량 자체를 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몇십만 명의 그 참가자들, 몇십만 명의 아마 한 30만 명 이상 되는 분들에게로부터 이제 조직을 진단해서 그 조직의 진단 결과를 그 고객과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전체적인 글로벌 인사이트를 좀 도출해서 발표를 합니다. 글로벌 인사이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협상에 실패하는 4가지의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무언가 준비가 구조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준비를 허접하게 했을 때예요. 구조적으로 준비한다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이냐? 뭐 우리가 AI도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빠진 것 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준비를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꽂히는 분야에는 더 깊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아예 뭐 시작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협상 테이블 갔다가 당황하거나 아니면 내 전략이 먹히지 않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를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내가 어렵게 만들어서 상대한테 준 그 제안이 상대한테 의미가 없어요. 상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고 상대의 실제 니즈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협상이 깨집니다. 세 번째로는 무언가 구조가 좀 잡혀 있어야 됩니다. 뭐 프레임워크라고도 하고요. 체계적으로 내가 협상 자체에 대한 구조가 있는가, 협상의 이론을 내가 좀 숙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4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제 추측으로는 한국인의 한 90% 이상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글링이라고 하는 흥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10,000원에 제한 드립니다라고 하면 만약에 바이어가 10,000원 어렵고요. 8,000원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10,000원이고 8,000원이니까 1,000원씩 깎아서 1,000원씩 양보해서 중간에서 만나시죠. 깔끔하게. 자 이거는 협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흥정이에요. 흥정과 협상이 다른 이유는 어떻게 다른지는 몇 장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협상을 하지 않고 흥정을 해서 중간에서 깔끔하게 만납시다라고 하면 결과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깔끔해 보이나 결과는 내가 1,000원을 양보했거든요. 상대방도 1,000원을 양보했어요. 양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겠죠. 자, 이런 4가지의 협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자, 첫 번째, 협상이 아예 딜이 깨지거나 그래서 결렬되거나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흥정 같은 거죠.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으로, 팀으로 아니면 조직으로서 무언가 해피하지 않은 frustration, 좌절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까의 그 실패 이유를 좀 뒤집어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구조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구조적으로. 자, 나와 나의 우선순위, 나의 목표를 우선순위대로 1, 2, 3, 4, 5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협상 자체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의 균형은 무엇인가? 내가 상대방과 내가 쓸 수 있는 힘, 상대한테 좋은 것,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피하고 싶은 것,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또한 마찬가지예요. 줄 정보, 받을 정보를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받을 정보라고 하면 질문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조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어렵게 만든 제안이 상대한테 의미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대의 니즈에 가려운 곳, 페인 포인트를 건드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야, 이 정도면 되겠지. 야, 우리도 어렵게 하는 건데. 그리고 던졌다가 상대가 싫어요 하면 이제 패닉이 오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이런 결과를 얻으면 안 되겠죠. 자, 프로세스 관리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협상의 핵심 구조가 8단계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8단계 접근을 저희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왜 내비게이션이냐? 내비게이션을 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목적지를 설정하는 일이에요. 그 목적지가 내가 달성할 협상의 목표입니다. 그럼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그러면 경로를 여러 가지 경로를 주겠죠. 그래서 그 경로대로 따라가다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회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8단계 접근이라는 핵심 구조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배워갔느냐, 내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지, 어떤 단계로 가야 되지, 이런 프로세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해글링, 흥정이 아니라 해글링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흥정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결과물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얻고 싶은 목표를 그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난 우리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줬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자전거를 가르쳐 줬다. 네. 자,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단 타라고 하고요. 네. 겁먹지 말라고 하고요. 용기를 북돋아 주고. 네. 어디서 밀어요? 뒤에서 아이를 일단 태웠죠. 네, 태우고 밀어야 되겠죠. 네. 자, 아이를 안장에 태우고. 근데 사실 우리가 두 발 자전거를 탈 때가 제일 이제 무서운 순간인데 그 전에 세 발 자전거를 먼저 타죠. 그러다가 보조바퀴 두 개가 달린 네 발을 타다가 보조바퀴를 떼는 순간이 이제 뭔가 크리티컬한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전에 아이들은 핸들을 잡고 안장에 올라서 페달을 밟는 거는 이미 할 수 있어요. 중심 잡는 거를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아빠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빠들이 자전거 가르쳐주는 방법, 엄마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뒤에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숙여서 잡아주고, 아이는 안장에 앉아 있는 아이는 불안하죠. 넘어질까 봐. 아빠 놓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걱정 마. 아빠 믿어. 그리고서 이제 같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가 뒤뚱뒤뚱 할 때 아빠가 이제 중심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아빠는 막 허리가 끊어집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러고 쫓아가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뒤뚱뒤뚱 하다가 속도가 좀 나니까 중심을 스스로 잡는 순간이 오죠. 그 전에 넘어질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중심을 혼자 잡네 하다가 점점 손을 떼다가 손에서 힘을 빼다가 나중에 손을 놓죠. 그리고 손을 놓고 아빠는 서요. 그럼 아이는 혼자 가요. 아빠가 손을 놓은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다가 저쪽 가 있다가 눈이 마주치면 아빠가 왜 저기 있지? 뭐 이런 순간들이 보통 옵니다. 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요. 자전거를 이론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전거를 이론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아마 이론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예요. 자, 몸이 15도 이상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핸들을 반대로 꺾어야 된다. 반대로 15도 정도만 꺾어야 된다. 너무 많이 꺾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꺾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이론을 우리가 귀로 듣고 그거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자, 일단은 형식지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형식지는요, 무엇이든 글자로, 숫자로 도식화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런 지식들은 다 형식지입니다. 대표적인 형식지가 책이죠. 그래서 책을 쓴다는 얘기는 무언가 구조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구조화를 할 수 있으니까 논문으로, 매뉴얼로, 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구조화를 했으니까 전파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책을 쓴 저자의 지식이 독자한테 전파가 되죠. 자, 이런 형식지가 있는가 하면 암묵지라는 지식도 있습니다. 암묵지는요, 자전거를 타는 지식과 비슷해요. 이론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수영을 우리가 가르칠 때 책을 보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피아노를 배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와 예술 분야는 형식지가 아니라 암묵지입니다. 암묵지는요, 이론으로 배울 수 없으니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시간과 경험밖에 없어요. 계속 해보고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계속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내재화가 되면 몸이 기억하는 지식이 되는 거죠. 머리로 기억하는 지식이 형식지라면 안목지는 몸이 기억하는 지식이 됩니다. 아마 여기도 아마 있을 텐데요. 자전거를 어렸을 때 타다가 특히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중고등학교 때 잘 안 타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만에 다시 탑니다. 그러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10년 만에 다시 탈 때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그래도 페달을 밟고 중심을 잡는 게 좀 있으니까 뭐 금방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늘 말씀하시죠. 왜냐? 몸이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기억하면, 일단 체득하면 그러면 굉장히 오래가는 지식이 되는 것 또한 안목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협상의 능력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은 형식지와 안목지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형식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소신 있게 딱 한 분 들어주셨습니다. 안목지에 더 가깝다? 하셨습니다. 다수결이 이겼습니다. 네, 눈치를 채신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앞에 저렇게 자전거 얘기를 오래 하는지, 협상 강의, 뭐 커뮤니케이션 강의인데 왜 자전거 얘기를 하는지 눈치를 채신 걸 수도 있습니다. 협상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안목지에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었어요. 아니면 오늘 제가 몇 가지 협상 기술을 조금 알려드리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걸 배워서 머리로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있을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바로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건 협상이건 항상 상대방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요. 나도 감정이 있고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요. 그것을 말로 하다 보면 내가 준비한 전략대로 계획대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몸에 쌓여야 돼요. 굳이 숫자로 얘기하면 이 정도 될 겁니다. 형식지가 한 20% 정도 될 거고요. 안목지가 8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배워도 못 쓴다며. 그런데 우리는 형식지 20%를 보고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지를 배운 대로 경험을 하다 보면 좋은 안목지가 쌓이고요. 하던 대로만 하다 보면 안 좋은 골프 스윙의 습관처럼 좋지 않은 안목지가 쌓입니다. 그 좋지 않은 안목지는요, 다시 고쳐 쓰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론을 듣고 그 이론을 내가 이론대로 뭔가 실행을, 연습을, 실습을 해보면 좋은 안목지가 쌓인다. 협상을 이론으로 배워서 바로 쓸 수 없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쯤에 펩시코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펩시는 여러분들이 펩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거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등, 그렇죠? 만년 2등, 글로벌도 2등, 한국도 2등, 맞습니다. 하지만 펩시코라는 회사로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그 사이즈가 큽니다. 이익도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펩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음료가 반, 나머지는 이제 푸드라고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푸드가 대부분 스낵이에요. 그래서 뭐 레이즈, 도리토스, 치토스, 퀘이커, 러플스, 스미스, 워커스 이런 게 다 펩시에서 나오는 거고, 스낵 쪽의 글로벌 마켓 쉐어가 한 19% 정도 되는데 2등이 한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도미넌트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자, 한국에서 제가 펩시에 있을 때 한국은요, 롯데 그룹하고 이제 협업을 합니다. 파트너십을 한 50년 가까이 했어요. 45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음료는 롯데 칠성에서 병입이라고 하는 버틀링을 하고, 그래서 펜
그 페트 캔에 담아서 유통 판매를 하고, 치토스, 도리토스 이런 것들은 이제 롯데 웰푸드죠. 현재는 제과에서 이제 라이센스 하에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펩시가 롯데 그룹하고 뭔가 파트너십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퇴근해서 제가 영업 총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퇴근해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받아보니까 제 보스예요. 이제 한국 펩시 법인장님, 사장님. 저를 ES라고 부르는데, ES 그 하와이 있잖아, 내가 못 가게 됐는데 ES가 좀 대신 갈 수 있겠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그 하와이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롯데 그룹에서 뭔가 LPGA 골프 대회, 그 글로벌급의 LPGA 골프 대회를 1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롯데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것을 하와이 오하우 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통 골프 대회를 이제 주관을 하면요, 스폰서사를 좀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사한테 돈을 받고, 스폰서 비용을 받고 뭔가 광고를 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회장님들끼리 이제 매년 만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가장 비싼 스폰서 패키지를 샀어요. 뭐 사실 억대가 좀 넘어갔습니다. 그 패키지를 사고 저희가 받는 건 뭐 페어웨이의 광고판, 티샷 하는데 광고판, 뭐 선수들 인터뷰할 때 뒤에 뭐 로고 나오는 브랜드 보드,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한 장 혜택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혜택이 뭐냐면 VVIP 티켓 한 장이었습니다. 보통은 스폰서사의 대표님 아니면 고위 임원들이 받아가시는 한 장의 티켓. 그 티켓을 받은 분들은 뭐하냐? 일단 하와이를 가죠. 하와이를 당연히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서,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은 뭐 포시즌스 호텔에서 묵으면서 굉장히 럭셔리한 뭐 만찬과 무슨 뭐 관광 패키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었고, 게다가 프로암 대회에 참여하는 혜택도 있었어요. 프로암 대회는 뭐냐? 정규 대회를 4일 하는데 그 바로 전날에 친선 대회를 하루짜리 운영합니다. 그럼 프로 선수 1명과 아마추어 선수 3명이 이제 4인 1조로 조를 짜서 이제 정규 18홀을 친선 경기로 도는 거죠. 이 아마추어 3명이 다 VVIP 티켓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미셸 위, 박인비 이런 선수들이었어요. 자, 다시 이 대화로 돌아가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본인이 하와이를 못 가신대요. 제 보스가. 저보고 갈 수 있냐? 그래서 네, 뭐 일단 좀 알아보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래요. 30분 안에 답을 줘. 못 가면 마케팅 총괄한테 넘기려고 해.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이런 상상을 잠깐 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 당시에 하와이를 가본 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와이, 뭐 오아우 섬, 뭐 프로암, 미셸 위 이런 상상을 제가 하고 있을 때 뭔가 뒤에 시선이 따가워요. 제가 이제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퇴근하고 돌아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누구야?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사장님인데 나보고 하와이 가라고 하시네 그랬어요. 자, 워딩이 단어가 조금 바뀌었죠. 사장님은 저한테 갈 수 있어? 알려줘 라고 했는데, 제가 가고 싶은 마음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하와이 가라고 하시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와이프가 언젠데? 6주 후에 5박 7일 일정이야. 금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시작해. 했더니 와이프가 그래요. 그때 우리 제주도 가족여행 가기로 했잖아. 가족여행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까먹었었던 거죠. 호텔도 잡아놓고 비행기도 잡아놓고 아이들 수업도 빼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잠깐 멈춰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하와이에 가고 싶습니다. 가는 게 목표예요. 개인적으로도 가고 싶고 또 뭔가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가서 뭐 인맥도 쌓고 릴렉스한 분위기에서 그 뭐 대표급들이랑 뭔가 이렇게 논의하고 하면 프로젝트나 일도 더 잘 풀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와이에 가는 게 목표고, 근데 지금 와이프는 제 앞에 서 있어요.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 일정의 충돌, 의견의 충돌이 났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면 와이프랑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AI 도움 안 됩니다. 안 돼요.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마주보고 오프라인 대화로 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답을 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희 친정 부모님 연로하시잖아. 모시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한 분만 돌아가신 걸로 하시죠. 다 돌아가셨어요? 네, 네. 한 분만 돌아가신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제가 대응을 해볼게요. 예. 자기는 못 가고 나보고 혼자 가라는 거야? 아니, 부모님 모시고 어머님 모시고 가라고. 애들은 내가 다 가야 돼. 그 대신 애들 케어비를 따로 줄게. 네. 선물 하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뭐 쓸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로 해볼게요. 지금 갈등 상황이 생긴 거예요. 컨플릭이라는 갈등입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한 갈등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8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어떤 걸 말씀해 주셨냐? 문제 해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나 대신 부모님과 가라. 그런데 그래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 솔루션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와이프가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랑 같이, 그래서 그게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 엄마랑 사이 안 좋은 거 알잖아.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이라는 방법은요, 내가 보는 시각과 상대방이 보는 시각이 같아야 합니다. 그 조건이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잠깐 뭐 쓰셨죠? 그 대신 뭐라고 하셨죠? 애들 케어하는 비용. 예를 들면 더 맛있는 데서 식사를 하도록, 아니면 호텔을 업그레이드 하던,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에요. 2가지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방법일까요? 이 방법은 협상에 더 가깝습니다. 더 쉬운 예시는 이런 거죠. 만약에 제주도 일정을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다면, 내가 하와이 갔다 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자기가 밤마다 들여다보고 있던 쇼핑몰의 그것, 한 글자짜리 그걸 내가 좀 사오면 기분이 좀 낫겠어? 괜찮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협상인 겁니다. 근데 그 한 글자짜리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의견이 좀 갈라졌어요. 어떤 분, 저는 사실 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저께 이거 뭐 비슷한 어떤 강의를 하다가 한 글자가 뭐예요? 했더니 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가? 어쨌든 백의 브랜드인 그거를 한 글자짜리로 얘기하신 거죠.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안 하겠어. 한 분만 의견을 좀 더 받아볼게요. 협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와이프랑 배우자와 대화를 하겠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없죠. 그냥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있구나. 네. 저도 기혼자라서 만약에 축하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강사님께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비전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생기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와이프한테 실현 가능할 것 같은 얘기들을 하면 이제 뭐 내가 하와이에 간다면 좀 더 좋은 기회와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집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구체적인 안은 좀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네. 그 정도로 한번 설명을 먼저 하면서 꼭지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주시고요. 자, 이 방법이 뭐냐? 설득이에요. 자, 설득은요, 우리가 아마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설득을 잘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설득을 잘하는 방법은 2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프레이밍이에요.
프레이밍. 어떤 프레임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사안을 어떤 앵글로 내가 보고서 이야기를 할 거냐, 이게 있습니다. 프레이밍은요, 만약에 그걸 쓴다면 나한테 다시 안 올 기회인 것 같아. 아마 회사가 나한테 이번에 투자하는 비용이 못해도 2천만 원은 될 것 같아. 그런 기회는 또 오지 않을 것 같아. 2천만 원이라는 프레이밍 또는 희소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내가 본다면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프레이밍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키워드가 미래 결과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단어가 좀 딱딱하죠? 자, 이런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우리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실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상황을, 미래의 상황을 내가 상상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시각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만약 나도 가고 싶진 않아. 근데 만약 간다면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되게 고마워할 것 같아. 그리고 가서 뭔가 일도 좀 잘 풀리고 네트워크도 쌓고, 그 사장님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뭔가 일이 잘 되면 나 내년에 승진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승진을 하면 연봉이 오르겠지. 연봉이 오르면 생활비가 오르겠지. 그럼 자기 뭐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거를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시각화. 근데 미래 결과를 시각화할 때 긍정적인 거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 상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를 안 해준다면, 내가 하와이를 못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조금 치사하지만 해볼게요. 자, 하와이 못 가면 할 수 없지. 우리 사장님 삐지겠지. 뭐 일 잘 안 풀리겠지. 나 술 먹겠지. 입지 약해지겠지. 건강 약해지겠지. 병원 신세 지겠지. 의료비 나가겠지. 생활비 줄겠지. 뭐 이런 거예요. 좀 치사하지만 어쨌든 당신이 동의를 해줬을 때의 긍정적인 결과와 동의를 안 해줬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설득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요, 요 방법을 말씀하시는 분도 좀 계실 거예요. 그냥 간다. 갔다 올게. 미안해. 이 일인데 뭐 어떻게. 하지만 강행, 통보. 하지만 갔다 오면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거나 아이들이 밥을 굶고 널브러져 있고 엄마는 어디 갔어 몰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무언가 8가지 방법 중에서 항상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짧은 강연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요, 설득과 협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득은요, 미래 결과를 시각화하고 뭐 프레이밍을 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실제 내주지 않아요. 다 말로만 합니다. 블라블라. 아무것도 상대방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거는 없어요. 상상만 하게 하죠. 그죠? 근데 협상은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트레이딩 프로세스, 교환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흥정과 협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흥정은 이런 거죠. 만약에 와이프가 대화를 이제 좀 이끌어가요. 마음이 좀 열렸는지 뭔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부터 며칠이라고 그래요. 아, 금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와. 5박 7일이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면 일요일날 와. 그래서 제주도로 오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와이 8시간 반인데 1박 3일 하고 체크인 하자마자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내가 5박에서 하루 정도 줄여볼게. 4박. 그때 와이프가 1박 했죠. 2박 더 이상 안 돼. 이래요. 이건 흥정인 거예요. 흥정은 장점과 단점이 같아요. 목표를 일부만 달성합니다. 만약 3박 5일로 중간에서 만났다고 하면 3박이라도 가는 게 어디야? 긍정적인 관점. 하지만 3박밖에 못 갔다 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흥정과 협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흥정은요, 상대방과 조율하고 있는 그 테이블 위에 단 하나의 항목밖에 없다. 그럼 흥정밖에 못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단가를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흥정에서 협상으로 전환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항목이 올라와야 돼요. 최소 2가지 이상의 항목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하고 그 2가지 항목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예시로 호텔을 업그레이드를 해줄게. 오다가 백을 사다 줄게. 아니면 하와이 갔다 와서 내가 6개월 동안은 주말에 골프 연습, 친구 안 만나고 내가 아이들 볼게. 무언가를 내주고 나는 하와이를 가는, 그렇게 교환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협상인 거죠. 자, 이건 아마 교재에 있을 거니까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풀어놓은 8가지 방법의 장점, 단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죠, 교재? 좋습니다. 자, 협상의 정의. 시간이 우리 몇 시까지 쓸 수 있어요? 제가 안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5시 늦게 시작했는데. 네. 협상을 하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럼 5시 경품이 있으니까 먼저 끝나고 가실 수가 없구나. 네, 경품은 기다려야 되니까. 추첨은 기다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스피드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당 사장님한테 신메뉴가 뭐 포스터에 붙어 있어요. 저 신메뉴 공짜로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하면 단골도 아닌데 그럼 사장님이 줄까요? 안 주죠. 줄 이유가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사장님 뭐뭐뭐뭐뭐뭐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제가 뭘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이디어를. 그럼 보통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자, 다음 주에 회식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먹어보고 맛있으면 좀 공짜로 줘보시면, 아니면 먹어보고 맛있으면 제가 리뷰를 블로그에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상대방이 원하는 것, 인센티브 또는 당근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회식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인센티브를 반대로 뒤집어도 돼요. 아니면 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별점 테러를 하고 싶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회식을 다른 데서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상대가 피하고 싶은 상황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내가 활용을 잘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을 키워주는. 그래서 협상의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파워 밸런스 또는 힘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시간상 좀 넘어갈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불편한 질문, 그 교재 없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교재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아서 뭐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불편한 질문을 받았는데 즉각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뭐 외교 그런데 중국의 행사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중국 기자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집중하고 한국은 중국은 포기한 겁니까? 막 찍고 있어요, 카메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불편한 질문이죠.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5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사실은 뭐 할 수 없었어요. 저희도 중국은 포기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중국의 언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에도 다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답변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일단 거짓말하는 답변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국이 최고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읽었다면, 일본이 읽었다면 또 안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무언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방법. 뜬구름 잡는 방법. 답변. 뭐 전 세계 안 중요한 나라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뭐 슬쩍. 하지만 성의가 없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거부합니다.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좋은 피드백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5번째 시나리오는 이런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프레임을 내가 살짝 굴절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보고 있는 프레임은 중국은 포기하기로 했습니까? 라는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프레임을 살짝 바꿉니다. 자, 답변을 볼게요.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미국과 일본보다 중국, 한국 사이의 교역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은 한국이 계속 흑자였다가 최근 몇 년간은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교역 규모만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내가 즉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뒤에 숨겨져 있는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프레임은 중국은 포기했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지만 이 질문 뒤에는 이제 중국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라는 니즈가 있었겠죠. 그 니즈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즉답을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없이. 자, 비슷한 거 한번 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발표를 한다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걸리 제조회사의 대표가 실제 기자한테 공격적으로 이 질문을 받습니다. 자, 발암물질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또 비슷하게 5가지를 해볼까요? 솔직하게 사용했습니다. 몰랐어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안 돼요. 뜬구름. 그거 먹고 암 걸리면 뭐 먹을 게 없게? 안 되죠. 거부도 안 되고. 자, 이럴 때도 비슷합니다. 이 질문 뒤에 숨겨진 니즈 또는 컨선이라는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굴절하는 거죠. 사용했냐 안 했냐라는 프레임을 살짝 바꿔서 그 질문 뒤에 왜 이런 질문을 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변을 좀 더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스파탐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B군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2B군에는 김치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에 걸리려면 뭐 이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료를 하루에 50병, 80병을 먹어야지 이게 뭐 암에 걸릴 확률이 그제서야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한국 법규와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금 정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묻는 질문에 살짝 프레임을 굴절하면서 질문자의 걱정 또는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불편한 질문 뒤에 숨겨져 있는 걱정 그리고 그로 인한 소비자 건강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뭐 중견 기업에 계신 분들 뭐 사실은 다 비슷합니다. 글로벌 기업이건 어디건 내가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소위 을에 계신 분들은 뭐 많이 받는 질문일 겁니다. 바이어로부터. 우리가 제일 싸게 받는 거 맞아요? 원가 공개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 도전적인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럴 때는 조건을 상대 질문에 내 조건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거래처별로 우리 말고 딴 데 얼마에 공급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그쪽에서도 저희 경쟁사에서 얼마에 받는지 알려주시면 저희도 알려드리는 거 위에 보고해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싸게 받는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여기도 조건을 붙여본다면 고객님 지금 나오는 연간 매출에 뭐 5배 정도 만약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이건 책임지고 보장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제가 키포인트로 쓰느라 이렇게 좀 짧게 썼지만 고객을 조롱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고객한테 똑같이 도전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할 포인트는 그냥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제일 싸죠. 그러면서 내가 끌려다니고 읍소하고 설득만 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내가 거꾸로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뭐지?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게 제가 바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조건이 붙어 온다면 나도 조건을 붙여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협상과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네, 2분만요. 네. 가장 큰 장애물은요. 사실은 협상의 기술, 설득의 방법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감정입니다. 이모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당황하고 화가 나거나 논쟁에 빠지거나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고서 노력을 좀 해볼 가치가 있어요. 감정적이지 않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특정한 단어를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당황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불편했습니다. 요거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기대치와 너무 달라서 놀랍습니다. 이런 단어들, 보통 좋은 단어는 얼마든지 표현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 불편한 단어, 그런 것들은 얼굴로, 톤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텐션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에 나온 첫 문장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이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로만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가족이 누가 너무 아프거나 불화가 있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그렇죠?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의 성공 요인을 찾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크리티컬한 핵심적인 실패 요인을 줄이는 것이 협상을 아니면 나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50분 정도.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